클라인과 비온 이론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게 될 텐데요. 두 사람들 이론 모두 다 정신분석 이론 역사에 되게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관해서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해요. 클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선과 악,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좋은 자기, 나쁜 자기, 그런 어떤 대극적인 요소가 마음 안에서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공격성이 어떻게 마음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지 등에 관심이 있었고, 비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느끼는 어떤 막연하고 불투명한 그런 정서적인 감각들이나 느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고될 수 있는지,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온은 또 이 사고 기능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달될 수 있는지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비온 이론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자아심리학 이론하고 많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인과 비온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라인 이론은 프로이트의 그 욕동 구조 모델에서 관계 구조 모델로 혹은 1인 심리학 모델에서 2인 심리학 모델로 이동을 하는 되게 과도기에 놓여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구조 모델은 그 실제 외부 대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마음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관심이 있는데, 비온의 모델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클라인 이론은 대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외부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그 무의식적인 환상 또는 충동 안에 내재된 그 자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욕동 모델하고 관계 모델 사이에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클라인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클라인은 되게 원가족 생활에서도 불행했고, 또 결혼 생활도 되게 불행했다고 해요. 남편하고 또 이혼도 결국 하게 되고, 되게 나중에 클라인의 딸이 있는데, 딸이 정신분석가였어요. 또 나중에 커서 정신분석가가 됐는데, 클라인을 되게 비난을 많이 했어요. 자신의 분석가와 함께 클라인의 이론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그래서 클라인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되게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책을 읽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분석에 입문을 하게 됐고, 페렌치,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학자들인데, 페렌치, 아브라함, 존스 같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분석가이자 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클라인은 안나 프로이트와 더불어서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안나 프로이트랑 되게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의견의 대립이 되게 심했고, 그래서 되게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안나 프로이트를 지지하는 미국의 자아심리학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배척을 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영국 정신분석학이 이 클라인과 안나 프로이트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안나 프로이트 학파, 클라인 학파, 그리고 이 둘과 독립된 어떤 독립학파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페어베언과 위니캇이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될 만큼 클라인의 이론이 어떻게 보면 되게 논란이 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어떤 이론가들은 되게 클라인 이론이 되게 논리적으로 헐겁다, 논리적이지가 않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 클라인이 제시한 이론들,
개념들을 살펴보면 프로이트의 기존 이론과는 너무 다른 그런 이론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인은 되게 프로이트의 인정을 많이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그런 개념들, 욕동의 구조와 관련된 개념들을 갖다가 자신의 이론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헐거운 이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어떤 점에서 프로이트 이론이랑 다른지 한번 지금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클라인의 첫 내담자들이 누구였냐면 아동들이었어요. 아동들이었고 자신의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동 정신 분석을 하면서 언어 가지고는 부족한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언어로 분석을 진행한다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다른 걸 도입을 했어요. 놀이라는 매개체를 도입해서 정신분석에 적용을 시켰는데 안나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놀이가 어떤 무의식을 탐색하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기보다 어떤 저항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봐서 놀이가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봤는데 클라인은 그걸 본격적으로 갖다가 쓴 거죠. 그러면서 이 아동이 그 놀이를 하면서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 장난감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투영해서 의인화하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동들을 관찰하면서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더 깊게 탐구할 수 있었고, 그 탐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자신의 이론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동 정신분석가로서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었고, 네. 그리고 프로이트랑 정말 달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그 충동에 대한 개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점을. 그러니까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 신체적인 본능이나 욕구가 그 충동을 만들어내고, 이 충동은 신체랑 정신 사이에 있는 어떤 에너지예요. 근데 이런 충동이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게 좌절됐을 때 그게 보통 자기애적으로 충족이 되는데, 이게 자기애적으로 충족이 안 됐을 때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외부 현실로. 그래서 그 탐색을 해요. 충동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탐색하다가 대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충동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을 우연하게 발견을 해요. 그래서 충동에는 어떤 정해진 목표물이 없어요. 애초에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방향성도 없고 어쩌다가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 그것도 우연히 찾아낸 수단인 거죠. 그리고 이 충동의 방향성이 부여되고 제시되게 되는 거는 자아가 발달하면서부터인 거예요. 근데 이것과 매우 다르게 클라인의 경우는 충동 자체가 본래적으로 대상을 지향한다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갈증이라는 게 있으면 물에 대한 어떤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내포하고 있다. 그 갈증 안에는 물을 필요로 하는 거죠. 물이라는 대상을 갖고 있다. 그 갈증은. 그러니까 지향성이 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충동은 어떤 신체와 정신 사이에 있는, 프로이트가 말했던 것처럼 신체와 정신 사이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되게 정신적인 거다. 대상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적인 것이다 라고 봤고, 되게 대상하고 관련된 복잡한 정서들 있잖아요. 사랑이나 증오. 그런 것까지도 담고 있다 라고 해서 완전 다른 충동의 개념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프로이트의 충동 개념이랑 완전 다른. 그리고 신체는 그런 대상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충동을 표현하는 수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이빨로 젖가슴을 깨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격성이라는 어떤 충동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충동을. 그렇게 좀 프로이트랑은 다른 차원에서 충동을 개념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외적이든 내적이든 대상을 포함하지 않는 본능적인 충동, 불안 상황, 정신적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모든 정서적 삶의 중심에는 대상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충동을 완전히 다르게 개념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개념을 바탕으로 또 환상이라는 또 다른 클라인만의 독특한 개념을 제시를 해요. 프로이트의 환상은 이제 판타시라고 해서 F로 시작되는데 클라인이 말하는 환상은 이 철자부터 달라요. PH, 판타시. 그래서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죠. 프로이트의 환상 같은 경우는 어떤 만족이 좌절됐을 때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정신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유아가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환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환상을 구성해서. 근데 클라인의 경우는 환상이 그 어떤 좌절된 욕망에 대한 보상 이상의 것이다 라고 봤고, 그러니까 계통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계통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고,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이미지들의 저장소에서 생겨나는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리얼한 내적 현실이다. 정신적인 현실로 그걸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유아는 진짜처럼. 그러니까 약간 외적 현실과 내적 현실 사이의 구분이 약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있으면 그게 진짜처럼 유아한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상에 근거해서 외부 현실을 또 지각하게 되고, 근데 이게 쾌락 원칙, 쾌락 고통 원칙이 지배적일 때는 이 현실과 환상 차원의 경험 차이가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엄마 젖을 빠는 아이의 식욕이랑 어떤 엄마의 젖가슴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환상이랑 일치가 되는 거예요. 동일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차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외부 현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프로이트랑 다른 점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개념이에요. 클라인 같은 경우는 프로이트는 5, 6세경의 아이들한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나타난다. 그걸 경험하게 된다라고 봤지만, 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2, 3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 심지어는, 막 그 젖을 떼기 시작한 영아들한테도 이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갈등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의 드라마 성격 자체가 프로이트랑은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진짜 어린 유아는 어머니의 어떤 좋은 면, 젖가슴, 나를 만족시키는 젖가슴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라고 느끼면서 그 좋은 면을 되게 시기해요. 그리고 그걸 되게 망가뜨리고 파괴시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이랑 아버지의 남근을 엄마가 자궁 안에 꽁꽁 숨겨두고 자기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질투하고 또 그걸 없애버리고 싶어 하고, 또 이제 엄마 아빠가 나누는 그런 성적 만족을 상상하면서, 원초경이랑 관련된 거죠. 프로이트 이론에서 상상하면서 그게 나한테는 허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분개해요. 분노를 느끼고,
또 되게 공격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뭔가 감정을 다 겪는 환상 속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공격한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남근으로 자기를 또 공격할 것 같다는 그런 피해, 망상, 어떤 박해 불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원하는 과정에서 아빠가 개입해서 금지시키는, 그래서 남근을 거세당할 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빠랑 동일시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근데 클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권력과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힘 있는 걸, 좋은 걸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파괴하고, 근데 파괴했으니까 보복당할 것에 대한 또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좀 다른 거죠, 프로이트의 드라마 성격이랑. 근데 이거는 클라인이 공격성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나타난 드라마예요. 어떤 좋은 것에 대한 파괴성, 분노, 보복에 대한 불안, 이런 걸 공격성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리비도적인 측면은 클라인 이론에선 좀 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리비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적 성충동 이런 거는 좀 오이디푸스 후기 단계에서 그것들에 대한 방어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해결이 되고 나면 좀 마음 상태가 안정된다라고 하잖아요. 안정되지만 그런 무의식적인 소망들을 억압하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의식적으로는 안정이 된 상태에 머무른다라고 보는데, 클라인은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그 단계를 지나서도 늘 어떤 그런 원시적인 이미지, 그런 시기심, 질투, 파괴,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걸로 인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안정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늘 그런 것들이 표류하는 마음 상태 속에서 성인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게 자아심리학자들은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드라마 자체가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오면 당신의 무의식적 환상 안에 뭐 어머니를 파괴하고 싶어 하고 공격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너무 심층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느낌을 갖는 거죠, 자아심리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이건 깊다, 말도 안 된다, 너무 어거지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무의식적 내용들이 있다고, 무의식적 환상이 있다고 보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요. 반대로 이제 클라인은 너희들이 너무 피상적인 수준의, 의식적 수준의 정신과정만을 다루는 거다라고 또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되게 갈등이 많았어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클라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죽음 충동 개념이에요. 공격성. 그러니까 죽음 충동을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떤 정신분석가들은 이 개념이, 프로이트가 제시한 이 죽음 충동 개념은 어떤 구체적인 실체랑 관련지어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라인은 되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공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난 공격성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유아 때부터 그걸 느끼고. 근데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그 자신이 멸절돼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불안으로 그 공격성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방어기제, 원시적인 방어기제인 투사를 사용해요. 이거 내 안에 담고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외부로.
그래서 외부에 위치시켜서 나쁜 젖가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공격성을 투사해서. 그러면 좀 더 낫겠죠. 나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나쁜 대상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근데 이것만 있는 세상을 사는 건 너무 또 불안하잖아요. 나쁜 젖가슴이 지배하는 외부 현실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리비도적인 사랑의 충동, 리비도를 이제 클라인은 사랑의 충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어떤 측면이죠.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외부에 투사해요. 좋은 젖가슴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더 안전한 세상을 산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이 같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 환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공격성이라는 게 외부 대상, 어떤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다라는 게 클라인 이론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좋은 엄마여도 그러니까 나쁜 젖가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머니, 실제 외부 대상의 중요성은 좀 간과되는 면이 있어요. 클라인 이론에서. 실제 대상이 좋은 어머니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 불안을 좀 줄여줄 수 있잖아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 물론 나쁜 젖가슴의 환상은 유아가 늘 갖고 있지만 좀 그 불안을 좀 줄여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위니캇에 가서는 실제 대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 경험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충동과 관련된 걸 좀 요약하면 죽음 충동이 먼저 있었고 인간의 마음 안에 그게 우세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박해 불안이 인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 방어하는 방식으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제 그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경험들을 조직하는 틀이 돼요. 근본적인 기반. 카테고리죠, 일종의. 좋은 것과 나쁜 것. 그걸 만들어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불쾌락 원리보다는 불쾌 원리. 그러니까 불쾌한 상태를 피하고 싶어 하는 그 원리가 우세해요. 클라인 이론에서는. 근데 프로이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쾌락 원리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죠. 리비도를 그러니까 리비도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동력이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클라인은 공격성, 죽음 충동이 더 우세하다라고 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편집 분열 자리, 우울 자리가 되게 핵심적인 거죠. 클라인 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이론이에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는 개념을 썼죠. 자리가 아니라 단계. 그러니까 어떤 그 단계를 통해서 발달을 이루는 그걸 얘기했다면 클라인 같은 경우는 왜 자리냐면 이게 계속 편집 분열 자리와 우울 자리를 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경험에는 이 유아의 경험은 되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경험으로 나뉘어 있어요. 상반되는 대극적인 그런 경험으로 나뉘어요.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니까 좋은 경험, 나쁜 경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가
박해받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그 되게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의 감각 자체가 또 공격성이랑 연결이 돼서 그 무의식적 환상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약한 젖가슴이 있어. 걔가 나를 미워해, 박해해. 그리고 그래서 나는 공격할 거야. 쟤를 파괴할 거야. 복수할 거야. 이런 환상에 사로잡히는 그 경험 속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젖가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 관계가 지속됐으면 좋겠고 보호받는 것 같고 그런 좋은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된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세계를 어떻게 조직을 하느냐에 따라 편집 분열 자리와 우울 자리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상반된 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되게 또 중요한 건, 유아한테 현실 검증 능력이 이때 없어요. 환상 단계에 있을 때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미워하잖아요. 그건 실제로 미워하고 파괴한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실제 대상이 정말로 자기가 파괴해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공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는 거죠. 현실과 환상 간에. 그러니까 되게 리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감정적으로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이니까 그게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쟤를 미워하고 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유아 같은 경우는 내가 쟤를 미워해. 엄마가 미워. 엄마 죽일 거야. 엄마를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엄마가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감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전능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불안이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들에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것들이 되게 유아한테는 어마어마한 강도로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편집 분열 자리를 먼저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시킬 수 있어야 안정을 얻어요. 이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이 좋은 대상과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이 있는데 좋은 젖가슴은 유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 내가 보호받는 느낌이고, 근데 나쁜 젖가슴은 나쁜 젖가슴 같은 경우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건 전적으로 악한 대상, 나쁜 대상이니까 내가 공격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두려운 건 있죠. 너무 강하고 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또 보복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또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은 젖가슴이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해 놓음으로써 자신의 공격성을 한쪽으로 쏟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격성을 쏟을 대상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우리 좋은 젖가슴은 날 보호해주고, 그래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울 자리로 가야 이제 발달을 한다라고 하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유아한테 그 두 상반된 경험을 통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엄마라는 대상이 나쁜 젖가슴과 좋은 젖가슴이라는 부분 대상으로 느껴졌다고 하면 이제 점차 전체 대상으로, 전적으로 좋지도 않고 전적으로 나쁘지도 않은 그런 대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고통이
누군가의 정말 악랄하고 그 나쁜 의도에 의해서 겪게 되는 고통이 아니라 어떤 오류에서 생겨난, 불일치에서 생겨난, 그러니까 실수에서 생겨난 거라는 걸 인식을 또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편집적인 불안이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전적으로 악하고 강한 그런 존재, 악마 같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일 수 있죠. 세계가 안정적으로, 아, 이 세상에는 악마라는 건 없구나. 근데 천사라는 것도 없게 되는 거긴 해요. 그런 데서 생겨나는 어떤 불안이 또 이 자리에서 새로운 불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격성이 우울 자리에서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족 상태에서 화가 나고 공격성을 표출해야 되는데 이제 표출할 대상이 전체 대상으로서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분열 자리에서는 나쁜 젖가슴한테만 그냥 퍼부으면 됐고 쟤를 파괴하면 됐고, 물론 제가 날 공격할 거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만 적어도 정당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전체 대상을 공격할 때 되게 불안해요. 왜냐면 거기 좋은 대상도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선한 대상, 내가 뭔가 좋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던 대상, 그런 대상이기도 하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공격성을 표출했을 때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 공격성을 그 대상한테 표출하고 파괴됐으면 좋겠고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그 환상을 갖게 될 때 그 대상을 내가 상실했다는 슬픔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쟤를 죽였구나. 나한테 이제 대상이 없구나. 그런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울불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선 새로운 불안이 찾아온다라는 거. 박해불안 말고 우울불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뭘로 버티냐. 이런 우울불안을 유아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심리적 기제를 통해서 버티게 되냐 라고 할 때 이 회복시키는 환상, 대상, 자기가 파괴한 대상을 다시 자기가 회복을 통해서 이 우울불안을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회복을 시키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안전하다. 내가 저 사람한테 공격성은 표출했지만 저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이 우울 자리에서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생겨날 때 성숙을 하게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사실 많고, 뭐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대인관계 상황 속에서 되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저 사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내가 너무 나쁘게 한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나쁘게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건 아닌가, 날 떠나게 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사실 어려운 거죠. 성인이 돼서도 어려운 작업이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믿음, 그래도 이 관계를 내가 회복시킬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다른 방식을 통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 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다시 편집분열 자리로 후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전체 대상을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해가 돼. 그래도 날 힘들게 했지만 이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이 나빴던 거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다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성을 막 퍼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좋은 대상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전체 대상을 대할 때와 다르게 편집 분열 자리에서는 어쨌든 좋은 대상은 어딘가에 있어. 근데 저 사람은 그 대상이 아니야. 나쁜 대상이니까 공격할 수 있어.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대상을 분열시키거나 아니면은 조적 방어로 우울, 불안에 대응을 하게 돼요. 조적 방어라는 건 이런 거야. 난 대상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대상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고 대상에 의존하지 않아. 라는 되게 전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이제 조적 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편집 분열 자리에서 대인관계 뭐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 칭찬만 하는 그 친구 부류가 있고 욕만 하는 어떤 사람의 부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정말 좋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의심도 안 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좋게만 생각해요. 반면에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그냥 공격만 하고 비난만 하고 거기서 어떤 좋은 면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례에 나온 내담자 중에서는 그 아내가 정말 좋은 대상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싸운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을 아내한테 표출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 대상한테는. 근데 어떤 다른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동료들에 대해서는 엄청 비난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정감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 대상을 놓고 보면 불안한 게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아내가 너무 좋은 대상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싸움을 걸게 되면 그 관계가 내가 가진 좋은 것이 전부인데 이게 사라지면 난 어떡하나? 그런 불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둘로 나누는 게 편리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대인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복합적인 그 양가 감정이 가져오는 그리고 그걸 처리하면서 그걸 감당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걸 느끼면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클라인이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개념은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탐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시기심의 경우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인간이 타고난 공격성이 너무 강하면 이게 시기심이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기심 보통 이제 편집 분열 자리에서는 공격성이 향하는 곳이 나쁜 대상이잖아요. 근데 시기심을 가진 유아는 좋은 대상을 공격해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되게 좋은 젖가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견딜 수가 없어 하고 좋은 젖가슴이 자신만의 어떤 더 좋은 걸 자신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내어주지 않고 쟤 뭔가 더 좋은 걸 갖고 있을 거야. 나한테는 주지 않고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뭐 이런 환상을 갖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저 좋은 걸 통제하고 내가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걸 너무 견딜 수 없고, 거기에 내가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도 견딜 수 없고, 너무 비굴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무력감을 가져다 주니까 저걸 그냥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려야지, 좋은 걸.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어떤 좋은 대상, 사랑의 감정, 감사의 감정, 그런 느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너무 강할 경우에. 근데 이제 탐욕 같은 경우는 좀 시기심이랑 다른데, 탐욕도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젖가슴을 통제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원할 때 쓰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그걸 파괴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걸 다 갖고 싶어 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황금거위 이야기 아시나요? 네네네, 맞아요. 그걸 그냥 조금씩 주는 걸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래서 그냥 완전히 한꺼번에 다 가져야겠다라는 탐욕으로 인해서 배를 갈라서 거위를 근데 결국 죽이게 되죠. 그게 이제 탐욕의 케이스고, 시기심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어떤 내가 다 갖고 싶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거에 의존하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쟤를 없애버려야지. 뭔가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갖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파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대상을 다 없애려는, 파괴하려는 시기심이 강하면, 그러니까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사이의 구분 자체도 못하게 돼요, 유아가. 구분이 없어지니까 그냥 나쁜 대상 속에서, 나쁜 대상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게 돼서 편집적인 그런 박해불안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난처를 갖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좋은 대상이라는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그리고 환자가 이제 정신분석을 통해서 좋아지는 대신에 되게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라고 프로이트는 불렀죠. 근데 클라인은 이런 게 나타나는 이유가 내담자의 시기심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분석가가 주는 도움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를 분석가가 갖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가 없어 하고, 그 사실 앞에서 약간 무력감을 느끼면서 그냥 다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가가 어떤 좋은 해석을 내려줘도, 어떤 좋은 따뜻한 어떤 제스처를 취해도 그걸 다 그냥 거절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나쁘게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냉수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결국 이건 이제 어떤 무력감이나 비참한 기분 같은 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섭식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례에서 섭식장애는 이제 먹고 엄청 많이 폭식을 한 다음에 토하는 건데, 어떤 사례에서 내담자가 이제 분석가가 뭔가 해석을 내려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어떤 분석가가 제공한 무언가가 좋은 것이었는데 마음에 너무 안 들어서 집에 가서 음식을 막 먹고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되게 버리고 없애고 싶은 그런 것들을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심, 이 또 클라인 개념에서 되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투사적 동일시 개념이에요.
이 투사적 동일시 개념을 바탕으로 또 후기 클라인 학파나 뭐 비온, 후기 비온 학파가 자신들의 이론을 새롭게 구축하기도 했고요. 투사랑 되게 다른 개념인데, 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충동을 축출하는 거예요. 외부로 던지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을 외부로 던짐으로써, 축출함으로써 그게 내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타자한테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거 라고 보면, 투사적 동일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개별적인 어떤 충동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내담자가 자기의 일부를 투사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충동만이 아니라 어떤 나쁜 자기가 타자 안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리 잡게 되는 거고, 투사된 게 자기의 일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동일시를 해요. 그 부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타인 안에 위치시킨 그 나쁜 자기와 동일시를 하면서 연결을 유지시키고 그것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비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경찰관 같은 경우 범죄자들을 너무 싫어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이론에 비춰보면 그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그 나쁜 자기의 그 부분을, 범죄자의 면이죠. 그런 범법 행위를 하는 그런 그 부분을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사를 하는 거죠. 범죄자들, 범인들한테 투사를 해서 그 주변을 늘 맴돌면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역시도 이제 투사적 동일시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혼을 살펴볼 건데, 비혼은 클라인한테서 직접 교육 분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기도 했고, 클라인 이론을 배웠기도 했고, 비혼 되게 사진을 보면 인상이 되게 강렬하죠. 눈썹이 진하고. 군인이었어요. 되게 전쟁터에서 활약을 되게 열심히 했던 중위급의 훌륭한 군인이었고, 집단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타비스톡 집단, 그 타비스톡 클리닉에서 연구를 하기도 했고, 그 집단 역동에 관한 이론으로 되게 또 유명하기도 해요, 비혼이.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의식적인 과정들, 현상들, 뭐 짝짓기라든가, 의존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고, 근데 이 비혼의 저서들이 되게 난해하기로 유명해요. 정신분석가 사이에서 너무 난해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나중에 비혼의 제자였던 제임스 그로스슈타인이 좀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책을 많이 내기도 했죠. 대표적인 게 흑암의 빗줄기라는 책이에요. 비혼 개념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오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진실, 그러니까 큰 사물,
실제에 이렇게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뭐 오안에서의 변형, 진실육동, 이런 개념들로도 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다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클라인의 개념, 앞에서 살펴봤던 클라인 개념과 관련해서 비온이 어떻게 이것을 좀 확장하고 발달시켰는지, 어떻게 이걸 토대로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온의 그 개념은 클라인이랑 뭐 유사한 점도 있는데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인은 그 무의식적인 환상이라는 게 모든 사람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봤지만, 비온은 이런 환상은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달적인 성취다. 발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이다. 무의식적 환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신분열증 또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이 환상을 구성하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관점의 차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클라인 같은 경우는 되게 무의식적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잖아요. 어떤 파괴하려는 환상, 박해받는다는 환상, 뭐 이런 환상의 내용에 관심이 더 많고, 이것들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면, 밝혀내는 데 관심이 많았다면, 비오는 그 내용보다도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마음의 기능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사고작용 모델, 그러니까 Model of Thinking이라는 사고학이라는 개념을 되게 비온의 이론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런 모델을 만들도록 했죠. 그리고 또 비온이 관심을 가졌던 건 그 정서적인 감각들, 뭐 편집 분열 자리와 우울 자리를 계속해서 진자 운동하듯이 이렇게 오간다고 봤는데, 인간이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정서적인 경험들, 생성되는 감각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신적인 사고로 변형을 할 수 있는가에 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환상을 구성하는데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조현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비오는 시기심으로도 설명했어요. 클라인이 얘기했던, 앞에서 살펴본 그 시기심,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파괴하는, 좋은 대상을 파괴하는 그런 공격성, 그런 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이 생겨날 때 대상도 파괴되지만 또 다른 파괴되는 게 뭐냐면 그 유아의 마음 기능 자체가 또 파괴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능, 사고 기능이, 그 연결이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시기심의 공격을 또 받는다라고 해요. 그 공격성이 유아의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연결고리들이, 사고의 연결고리들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파편화된 사고들만 하는 거죠. 조현병 같은 경우는. 그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온은 조현병 치료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정신증 치료에.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치료한 거냐면, 그 마음의 기능이 발달을 하면, 지금은 파편화된 걸 이렇게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상태다. 근데 이거를 좀 모아서 사고 기능을 발달시키면 신경증적인 구조로 이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희망을 본 거죠. 그래서 되게 사고 기능이 이론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어떤 조건에서 발달을 할 수 있는가. 이 사고작용 기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기심 같은 경우는 본래 타고난 공격성 때문에 그 마음의 기능이 공격받는, 파괴되는 경우지만, 어떤 조건, 마음의 발달 조건이라는 게 있고, 이 조건이 없을 경우에 또 그 마음이 그 기능이 발달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마음의 그 기능, 사고작용 기능이 발달하게 되는 과정은 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이 아니라 원시적인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유아 때부터 유아가 엄마랑 그 원시적인 차원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능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마음이 발달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가 이제 원시적 의사소통 방식인데, 클라인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클라인은 자기의 일부가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경험을 하면서 여전히 그 타인이랑 동일시하고 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오는, 그러니까 클라인 같은 경우는 그게 환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거지만, 비오는 그게 실제로 뭔가 일어나는 무언가로 봐요. 그 투사적 동일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감각 경험들이 상대방의 안에 넣어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걸 자신 안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럼 이게 텔레파시인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실제로 텔레파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서적인 어떤 공명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인은 이게 그냥 유아의 환상이다라고 본 반면에, 비오는 아니다, 그게 진짜 뭔가 두 사람 간에 실제로 일어나는 무언가다 라고 봤다는 면에서 상당히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갖게 된 건, 비온이 그 심각한 그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자기가 느꼈던 그런 경험에서 경험이 토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그 정서생활, 그들의 정서생활에 나타나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래 환자 경험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분석가가 떠맡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담자의 경험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런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쓴 거죠. 그리고 이 투사적 동일시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유아가 스스로 조직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감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감각 내용들을 베타 요소라고 부른 거예요. 되게 이런 베타 요소, 알파 요소, 되게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뭔가 정신 과정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썼어요. 그리고 이런 베타 요소를 유아가 투사적 동일시 그 기제를 사용해서 엄마한테 소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말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베타 요소들을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엄마한테 전달을 하고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이 투사하는 이유는 그걸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자기가 소화 못 시키겠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엄마한테 던지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이런 고통이 나한테 있으니까 엄마가 가져가죠. 그래서 엄마한테 던지면 엄마가 그것을 자신 안에 담아요. 담아서 자기가 소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유아가 도저히 자기의 그 입으로 치아도 없고 아직 그러니까 소화를 해낼 수가 없는 그 음식물을 엄마한테 주면서 뭐 잘게 이렇게 썰어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서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것들을 되게 조직해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처리 기능을 또 알파 기능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알파 기능을 통해서 알파 요소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변형을 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파 요소들로 변형을 시킨 것을 아이한테 다시 되돌려주고 내사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 시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결국에 가서는 유아가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소화 기능 있잖아요. 알파 기능을 그러니까 마음 사고작용 기능이죠. 그것을 자신 안으로 내사를 해서 동일시해서 스스로 그 베타 요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과정이 환자하고 그 내담자하고 분석가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어, 특히 뭐 조현병, 정신증 같은 경우는 되게 소통이 어렵잖아요. 언어, 지리멸렬한 사고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하니까 분석가랑 언어적으로 소통한다는 게 되게 불가능하죠. 근데 그 경우 비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원시적 차원에서 소통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베타 요소들을 나한테 던지고 있다. 언어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도 베타 요소들을 저 사람이 나한테 소통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들은 자신의 실제 경험 안에서 느껴지는 걸로 파악을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분석가가 지금 내 안에서 뭘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내담자가 뭘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담아내고 자신의 정신 기능을 통해서 소화해서 어떤 해석으로 돌려줬을 때 그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해석을 해줬을 때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 내담자의 마음 기능도 발달을 할 수 있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비혼의 투사적 동일시 는 되게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클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의 환상의 차원에서만 얘기가 됐다면 비혼의 투사적 동일시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호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아의 베타 요소를 담아주는 대상이 없으면 이런 정신장치, 사고작용 기능, 꿈꾸는 능력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또 꿈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비혼이 프로이트랑은 좀 다른 예를 들어서 비혼은 인간이 항상 꿈꾸고 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그 베타 요소들을 막 포착할 수 없는, 근데 느껴지고, 늘 무의식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어떤 사고로 전환시키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시키고 변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사고작용 기능인데, 이게 꿈이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능. 늘 꿈꾸고 있다라고 해요. 깨어있을 때도 사실 꿈꾸는 거고, 우리가 무의식적 차원에서 계속 그런 기능을 발휘하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베타 요소를. 꿈꿀 때는 진짜 실제로 자면서 꾸는 꿈은 그런 여러 꿈꾸는 상태 중에 어떤 한 일부인 거예요. 비혼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늘 꿈꾸고 있다. 그리고 꿈꾸는 능력, 꿈꾸기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보는 거죠. 꿈을 꿀 수 없으면 늘 파편화된 상태에 살 것이다. 그리고 베타 요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고 투사하고 밖에 있는 것으로 느끼고 혹은 행동화하고. 행동화가 그 베타 요소를 방출하는 어떤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 사고로 전환시켜서 예를 들어 분석가한테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화가 난 걸 느끼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그게 뭐 일반적인 거지만, 그것을 그 수준까지, 그 언어적 소통의 수준까지 가져가지 못할 때 그냥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화났다는 것도 모른 상태로, 인식도 못한 상태로 그냥 갑자기 그냥 관둔다든가 분석실을 뭐 나가버린다든가 중간에, 아니면은 분석가의 말을 다 무시한다든가, 뭔가 그런 행동화 유형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고작용 기능이 발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되게 이런 게 중요하고, 이게 발달하려면 실제 대상이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관계 모델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혼 이론 이후에 되게 분석가 역할이 크게 달라졌어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내담자가 얘기하는 걸 관찰하고 듣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거리를 두면서 듣고 해석해주고 이런 역할만 갖고 있었다면, 이제 비혼 이론에 들어와서는 그 내담자가 던지는, 투사하는 투사물을 다 받고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자로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돼요.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뭔지 느끼고 그것이 내담자의 무의식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분석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 와는 정말 다른 분석가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자신의 기억과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분석에 임해야 한다라고 비오는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것이 비워져야지 투사물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뒤죽박죽 다 섞이면 저 사람이 던진 게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투사한 것이 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후기 비혼학 학자들은 좀 다른 견해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레커 같은 경우는 분석가가 결코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이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떤 정상적인 사람과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게 분석이 아니다. 그거는 어떤 그냥 신화에 불과하다. 불가능한. 그러니까 분석가 역시도 늘 자신의 문제로, 정신적 문제로 씨름하는 존재로 분석에 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내담자가 투사한 것에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자신 안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내담자가 투사한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것이다. 반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문제, 어떤 문제와 클릭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소화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을 분석가가 겪어내야만, 겪어내서 그것들을 그 내담자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돌려줄 때 이게 치료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커가 말한 것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진실은 정신분석이 분석가와 피분석가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분석가와 피분석자의 자아는 모두 원본능과 초자아 그리고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 분석가와 피분석자의 인격은 내적, 외적, 의존성과 불안, 그리고 병리적인 방어를 갖고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내적 부모를 가진 어린이다. 그들의 전 인격들은 분석 상황의 모든 사건들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분석가 역시도 자신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혼 학파 정신분석가인 토마스 옥대는 그 분석가가 어떻게 내담자가 자기한테 투사한 그 역할을 맡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따라서 분석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교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담자가 분석가에게서 어떤 가학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분석가가 알아차리게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되게 공격하는구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분석 상황에서. 근데 이것들은 결국 투사적 동일시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분석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의식, 내담자의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내담자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내담자와 어떤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차림으로써 내담자가 무의식적으로 저런 것들을 갖고 있구나. 내담자 안에 있는 측면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석가가 내담자가 자꾸 그냥 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근데 그걸 이제 투사적 동일시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내담자가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죽고 싶은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분석가에게로 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가 그런 것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방식으로 분석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비혼 학파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그러니까 비혼 이론 이후로 되게 중요하게 강조된 게 지금 여기에서의 분석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담자의 과거를 밝혀내고 내담자 안에 숨겨진 그런 무의식적인 충동들, 무의식적인 환상들의 내용을 분석가가 관찰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분석가 안에서 느껴지는지 정서적 경험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정서 경험들을 재료로 삼아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그것을 함께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둘 모두의 마음이 발달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발달 자체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재료가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게 가장 생생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재료로 삼아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혼 이후로는 이제 아까도 설명했듯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정신증을 파편화된 그런 감각 경험들, 베타 요소들을 이제 조직하는 알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사고 기능을 강화하고 발달시킴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되게 독특하고 의의가 있는 이론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비혼의 이론들을 발전시킨 학자 중에 페로가 있는데 되게 독특한 게 그런 분석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경험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담자의 것만이 아니고 공동으로 창조된 결과물이다. 분석가와 내담자가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공동 창조물인 거예요. 경험이. 어느 누구 한 명의 것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구분하기 어려운. 그래서 같이 그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이야기를 변형시켜 나갈 때 그 변형된 이야기가 또다시 그 각자의 마음 구조를 발전시키고 발달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르죠. 그 프로이트, 정통 프로이트식이나 뭐 자아심리학이나 클라인 이론이나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분석가 역할이 좀 더 분석에 참여적이 된 거고 그래서 또 더 소진이 많이 된다고 해요. 분석가들이 정서적으로 그것들을 다 담아내고 소화하고 자신 안에 뭐가 느껴졌는지 알아차려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평소에 자기 마음 상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원들, 방법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